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벗고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저 처음 보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실물 처음 보는 사람 말고. 난 네가 처음인데 그냥 길 가다 들어왔다. 네. 네. 접수는 다 하신 거죠? 네. 접수 안 하신 분 몇 년 전에 한번 특강할 때 마지막 특강인데 접수를 안 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내년도를 대비하신다고. 네. 8시간 내내 멍을 때리다 가셨죠. 네. 무슨 내용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마법사라고 돼 있죠. 이 마법사라는 별칭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예전에 수강생이 수업을 듣다가 한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던 내용을 너한테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 넌 꼭 마법사 같다. 주웠죠, 제가. 예,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선이에요, 백선. 근데 설마 이 백선 지문을 하면서 이 지문만 가지고 4시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미친 거죠. 예,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4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 꼭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내용들로만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지만 그 OX 문제인데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큼 꼭 아시고 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낸 동영 모의고사 3회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동영 모의고사 3회분을 보고 너에 대한 욕을 엄청 했다. 아, 예. 욕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3회하고 4회를 제가 그 메가랜드에 있는 이종호 선생하고 같이 반반 냈어요. 반반. 근데 3회는 이종호 선생 문제를 더 많이 반영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냈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만약에 3회를 보신 분은 실제 시험보다 한 5문제 정도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5문제면 몇 점이죠? 20점? 예, 12.5점. 예, 그렇죠.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예, 그 정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더라. 온갖 정보들을 막 듣죠. 저도 못 듣는 정보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제 막 긴장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가 모의고사 하나를 주는 거죠. 한번 풀어봐라. 적중률이 높다더라. 봤더니 모르는 문제가 막 있어요. 멘붕이에요? 멘붕이 아니에요? 멘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7일만이라도 절대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제가 뽑은 백선은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이지만 만약에 그 지문 하나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복잡해서 난 처음 들었다. 그럼 그 부분은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집어넣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존의 걸 튕겨냅니다. 네. 우리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이 나가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게 나온다는데 나는 왜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게 오늘 수업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4시간 정도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시간 정말 빨리 갈 겁니다. 저번에 우리 특강할 때 7시간, 8시간 정도를 해봤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갔잖아요. 인사하고 했는데 다시 인사하고 끝났죠. 오늘은 더 빠를 거예요.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막 체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온지 X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잘 모르겠는 분만 체크해 두시고 웬만하면 체크를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되셨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해놓고 보는 순간 이미 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면서 뭘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냐면 열심히 막 적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는 순간 못 들어요. 못 듣는 순간 오늘 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적어가서 집에서 보느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고 제가 이제까지 2000이 아니라 1999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고 적은 내용을 집에 가서 보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고이 모아놓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칠판만 보시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면 그 부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백선에.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좀 더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 놀래네요? 지금 분위기가 나는 4시에 일어났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영어예요. 네. 자, 이제 1번부터 내용을 볼 거예요. 1번. 자, 칠판만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글씨는 보이나요? 뒤에 보이세요? 네. 그럼 부담 갖지 않고 할 겁니다. 표준 산업분류 관련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업으로 정의 내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쪼개는데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할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업은 관리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타 부동산의 대표자가 뭐냐면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 나대지를 관리를 맡기고 돈을 매달 지불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개념을 따질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잠깐만. 잠시만 하나만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됐네요.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5분만 주세요. 5분만. 다시 해보죠. 네. 표준 산업분류부터 들어가는데 부동산업에 관련해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얘를 체크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죠. 첫 번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것으로 쪼개진대요. 그럼 얘는 대분류인데 얘를 쪼개면 둘로 쪼개지겠죠.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인데 공급하려면 개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 되겠죠. 쪼개지기를. 그래서 항상 부동산 중에 중심이 되는 건 주거용 부동산이다. 주거용 건물이죠. 그럼 걔를 대상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는 뭐다? 비주거용. 그 다음 기타 부동산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비주기죠. 비주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래서 얘들은 비주기인데 아까 뭐만? 서비스업에서 기간은 없다.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얘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뭐는 없어요? 기간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X입니다. 2번. 부동산의 개념 부분의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름은. 그래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건물을 밖에서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소유권자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 유형이다, 무형이다? 예, 무형이었습니다. 근데 기술은 밖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인다?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유형적 측면이었어요. 바꿔서 섞어서 문제 내는 거 여러 번 풀어보셨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5네요. 그 다음 3번. 정착물 관련 문제가 나오면 꼭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정착했다 그러면 잠시 잠깐 머물러 있을 때 정착했다는 표현 안 써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구적, 항구적일 때 정착물이 된다.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 그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되니까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정착물이다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고정되어 있는 건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고 분리 가능한 건 정착물이 아닌 건데 이때 포인트가 훼손 없이 실제로 떼어내 본 거죠. 떼어내 봤을 때 훼손이 가해졌다면 걔는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낸 거죠. 고정된 것이었구나, 정착물. 근데 훼손 없이 떼어냈어요. 동산이라고 판단하려고 봤더니 얘를 떼어내니까 전체 부동산의 효용가치, 쓸모가 떨어지면 쓸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래서 훼손 없이 분리가 가능한 물건은 반드시 동산이라는 표현은 O다 X다? 예, X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떼어갖고 가면 신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걔는 계속 거기에 부착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 본다? 정착물. 근데 똑같은 물건을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떼어갖고 간다. 그래서 걔는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다. 정착물을 부동산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 4번.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부동산으로부터, 토지로부터 독립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은 없다. O예요, X예요? X죠. 뭐가 존재해요? 독립정착물. 그래서 독립정착물을 그냥 외워버리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지와 같이 거래하는, 함께 거래하는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을 외워버리는데 얘를 외우는 방법이 한번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독립건물 명작. 예, 그래서 독은 독립정착물, 립은 임모, 건물, 그 다음 명은 명인방법 취한 수목, 작은 농작물. 얘는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뭐로 본다? 독립정착물. 맞죠?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뭐다? 독립정착물이 맞네요. 주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토지의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행지, 후보지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절 보세요. 토지의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크게 바뀌면 후보지. 건물 안에서 건물의 종류가 바뀌면 이행지. 농사 안에서 농사의 종류가 바뀌면, 나무 심는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면 이행지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건 뭐다? 얘는 이행지네요. 이행지죠. 그럼 동일 대분류가 아니라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건 후보지. 여기서 포인트. 토지의 목적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 지목이죠, 지목. 그러면 그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이 크게 바뀔 때는 반드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건물 짓는 땅과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이면 토지의 목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후보지는. 그런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작게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되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바뀌어진 다음엔 바뀌어진 놈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다 그러면 택지지 택지 후보지가 아닙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영속성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까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가격이 된다? 네. 그러면 이때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런데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재생산이라는 건 다시 생산하는 거다. 맞죠? 그럼 기존의 것이 소모됐다. 그러니까 다시 생산한다. 그런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바뀌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시험장에 나오면 뭐가 헷갈리냐면 둘 다 뭐가 들어있어서? 생산자가 들어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임소영 씨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임소영. 한번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속성은 뭐다? 재생산 이론을 적용시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임대차 계약,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구분 가능하도록 만든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 다 뭐다? 영속성이죠.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토지의 특성 중에 유일하게 기간의 개념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장기간 배려를 해야 된다. 무슨 성? 영속성. 기간의 개념은 무조건 기간이 나오면 뭐로 간다? 영속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 더 연습. 여러분,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때 부동산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요. 그럼 토지는 자연물인가요? 자연 그 상태로 존재하니까 자연물이에요. 그럼 토지가 자연물로서 가지는 특성이 있나요? 그게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그럼 인간이 발생하기 전에도 걔는 이미 있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인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적인 특성.
고로 변하지 않으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내용이 나와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무엇이 예외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였다를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매립 간척 등에 의해서 토지를, 면적을 늘린다면 걔는 부증성의 예외다? X.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은 영속성의 예외다? X.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거기다 영속성 뭐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지금 얘기했던 내용에 한 단어만 정리해놓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나요? 너무 느려요? 배속이 가능해요. 네. 더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하는 것에 자신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있었어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 그럼 걔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부여하는 특성인가요? 인간이 변함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변적, 신축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억이 나셔야 되죠. 그때 시험 문제에서 정말 원론적으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 인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국토성. 국가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국가 안의 토지가 국토성이죠. 그러니까 국토성은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고가성. 누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쓰죠? 인간이. 인문적 특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누가 쪼개고 합쳐서 이용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죠. 그 다음 토지가 있는데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있어요. 걔는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죠. 맞나요? 그럼 걔는 고정 불변이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평야지대, 산악지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용성에 영향을 끼쳐요, 끼치지 않아요? 끼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절대적 위치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끼치네요. 근데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그때 A 토지 있는 곳에 지하철이 설치가 됐어요. 그럼 B 지역은 상대적으로 A 지역보다 상대적 위치가 더 양호해졌다, 불량해졌다, 상대적으로. 불량해졌다, 불리해졌다,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그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맞아요. 제도, 규제, 정책이 나오면 걔는 뭐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설치 누가 한다? 인간이. 규제 누가가 한다? 인간이.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인문적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이다.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됐죠? 네.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7번.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법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수업을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건설사가 받고 싶은 금액을 다 책정해서 받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양받지 말아라 라고 수업을 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맞죠? 그리고 얘가 350세대 미만인지 300세대 미만인지 250세대 미만인지 함정팔 수 있거든요. 기억하는 방법.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이 있었죠.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스파르타 다룬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는 영화 300? 근육질의 남자들 나왔던 거? 300? 300이에요? 영화 200이야? 300이에요, 300.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연세대에 입학한 거예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소형주택에 거주해. 이게 원룸에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형 아파트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없다라는 규정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딱 보자마자 뭐가 걸린다? 350세대가 걸리죠. 저게 X네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따라오고 계세요? 네.
지금 가장 적합한 자세 중에 하나는 원래는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만 오늘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열심히 잘만 들으면 돼요. 제가 눈이 작지만 예리하게 째려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보여 아주 그냥. 그래서 뒤에서 보면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잘 보여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8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안경을 쓰면 능히 본다? 능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능안경 이렇게 외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능은 뭐예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죠?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만 대답해 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된다. 경제성의 원칙.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은 자,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손. 오늘 4시간에 걸쳐서 미친 듯이 합을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내용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잘 반응을 하면. 손 다 드셨어요? 옆에 사람 손 안 들고 있다 신고하세요, 빨리. 예, 내리세요. 이제 몸 상태는 건강하네요. 이제 지식 상태를 점검할 시간이 계속 이제 되는 겁니다. 할 거예요.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 비용 플러스 최대 효과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느냐? 자, 최소 비용이다. 둘 중에 최대 효과다. 우리 경제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아껴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비용 한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경제성의 원칙인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어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걔를 채택해 줘야 될까요? 감정평가할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활동의 원칙에는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있겠죠? 근데 경제성의 원칙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게 왜 10억인지 20억인지를 평가 의뢰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뭐는 빠지고 경제성의 원칙이 빠지고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됐죠? 그 다음 능률성의 원칙 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 둘로 쪼갰을 때 거래활동과 소유활동으로 쪼갰었습니다. 그럼 거래활동은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면 여러분 교통 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잘 뚫리죠. 거래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으면 거래활동의 능률성이 높아지겠죠? 맞죠? 그럼 소유활동을 할 때는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 이용이라는 게 아니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면 능률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칙이 달라져 있는데 시험 문제 뻑하면은 아니죠.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꼴로 거래활동의 최유용의 원칙, 소유활동의 거래질서 확립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거래 하면 되죠. 예전에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이 고래 했었죠. 거래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거래. 예, 거래활동은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됐죠? 네, 얘는 5예요. 그 다음 9번. 저량과 유량 개념 아주 죽어라고 한 거죠. 시점이면 뭐예요, 여러분?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 일정 시점까지 누적돼서 쌓여진 양의 줄임말이죠. 저축할 때 저자, 쌓을 저자입니다. 쌓을 저자. 그래서 얘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300만 채가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과연 유량인지 저량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힌트는 어디에 있다? 현재 시점이네요. 현재 시점. 그러니까 얘는 저량이죠. 저량. 그러면 총 1,3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저량의 공급량? 존재하는 게 수요량은 아니잖아요. 저량의 공급량이죠. 근데 그 중에 몇 채가 비어있대요. 50만 채가 비어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요량은 얼만데? 1250만 채가 많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유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그랬으니까 X네요. 얘가 뭐로 나와야 된다? 저량이어야 된다. 그 다음 저량과 유량을 박스형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막 나오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이 암기 방법은 거의 다 쓰는 암기 방법이라. 그래서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이다. 예, 쟤는 뭐예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외웠을 거 아니야. 재고량?
재고량.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치, 가격. 다 들어가죠? 그 다음 통은? 통화량. 통화량은 이 통화량이에요? 누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화폐량이죠. 화폐량. 통화량.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량. 그 다음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 그래서 얘들이 대표적인 저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는 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 출제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출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시험 막판에, 시험 막판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러 출제위원님들이 가시면 문제지를 갖고 들어갈까요? 갖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갖고 들어갈 것 같다. 갖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순수 창작물이다?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명한 출판사의 문제집도 가지고 들어갈까요?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지고 들어가요. 그대로 내려고 그 문제와 똑같이 안 내려고. 똑같이 안 내려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회사의 문제집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진짜 타당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문제를 내버리면 욕을 뒤지게 먹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절대로 욕을 안 먹는, 똑같이 내도 욕을 안 먹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기출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잘 푸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답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답치기가 뭐죠? 답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선을 OX, OX만 죽어라고 외워봤자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유명한 공법 선생 중에서는 자기 문제가 가지고 들어갈 게 뻔히 보이니까 자기가 한 마지막에 정리한 모의고사 등이 출제자가 가지고 갈 게 뻔하니까 거기서 안 낼 게 뻔하니까 막판에 문제를 찍어주는 공법 선생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개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서 나오는 정도가 85%에서 90%까지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까지 제가 개론 수업을 계속하면서 단 한 번도 적중률이 8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미친 듯이 적중률이 높은 사람일까요? 쪽집게 강사라? 그게 아니라 기출에서 그만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근데 기출을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드리냐는 강사의 역량에 달려있겠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인가요? 새롭게 흘러가는 거죠. 기존의 것이 누적돼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량 부분에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하냐면 유량은 류량이다. 새로운 양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하는 건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변화했다 그러면 기존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량은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유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량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유량이 된다고요. 근데 죽어라고 이렇게 외웠으면 인을 딱 보자마자 저량 그러면서 들어간다고. 포인트가 뭔지 이해되시죠? 통화량의 변화량 그러면 유량이라고요. 유량. 그래서 수입 비용 등과 관련된 건 다 뭐다? 유량. 자, 여러분 하루마다 받는 금액이 뭐죠? 1급. 주로 받는 게 주급, 월로 받는 게 월급, 연 단위로 받는 거 연금, 연봉. 그럼 걔들이 다 뭐? 수입. 그러니까 걔는 다 뭐다? 유량입니다. 되셨어요? 지출액, 비용, 걔들 다 유량이에요. 단기 순이익. 수익이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해당 지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시험장에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잘 물어보죠. 그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수요의 변화인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질문을 드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할 준비를 해라. 다 뭐라고 대답한다?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구분하는 문제를 내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한다? 공급의 변화. 딱 하나 뭐가 떴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 그냥 가격이라고 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것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아니므로 곡선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무엇이 변하는 것? 수요량이 변하는 것. 지금 제가 어디다 체크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게 무엇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얘만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 동일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예, 5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1번에 아파트 수요에서 해당 재화는 뭐예요? 해당 재화. 아파트죠. 그럼 아파트 가격만 가격의 변화네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지금 현재 가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다. 가격 이외? 가격 이외. 그러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 네. 곡선의 변화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당연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절 보세요. 이쪽 보세요. 이쪽.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미래에. 그럼 지금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 증가죠. 네. 이건 무슨 대단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사실 거예요? 안 사죠.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시장은 미래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에 반영하죠. 어떤 회사에 가치가 미래에 떨어질 것 같으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의 결과로 아파트 가격은 최종적으로 상승할까요? 현재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 어떻게 하셨어요? 얘 띄면 되죠, 그냥. 네? 되셨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 수요의 증가죠. 가격 이외의 변화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얘도 뭐가 변하고 있다? 수요량이 변하죠. 아까는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했고 얘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했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원래 곡선 밖으로 점이 삐쳐나간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곡선 위에 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무엇의 변화? 곡선 자체가 변하는 수요의 변화죠. 맞죠? 그럼 얘가 우상향했는지 우하향했는지 얘를 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곡선은 얘가 수요 곡선인가요? 질문. 수요 곡선의 모양이 지금 우하향 곡선이에요? 우상향 곡선이에요? 모양. 우하향. 그럼 수요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 곡선이 된 이유는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반비례 관계인 건 연결하면 무조건 우하향하는 곡선? 맞아요.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생각해 보면 돼요. 외곽으로 나가면 도심까지의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럼 외곽의 땅값이 높아 낮아? 낮아요. 지대가 낮죠. 그럼 도심 부분은 도심까지의 교통비는 조금 들죠. 그 대신 지대가 높죠.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죠. 그럼 걔를 연결한 곡선은 우하향하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무조건 뭘 기억하면 되냐면 반비례하는 걸 연결시키면 무조건 뭐다? 우하향. 그럼 비례관계인 건? 연결하면 우상향. 우상향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건 뭐에서 나와요? 투자론에서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맞죠? 그때 수익이 커졌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도 위험도 커졌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서로를 까부시는 관계에 있다. 서로 상자에 파괴할 세자. 상세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뭐가?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 모임.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 이제 수요 곡선 그려놓고 수요 증가니까 수요의 증가니까 얘 우측 이동?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그럼 얘 봤더니 위로 떴나요? 원래 곡선보다 위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변화로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O. 상향 이동한다. O. 둘을 합치면 우. 상향 이동한다. O. 맞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12번. 기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기간인지 대답해 보세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측정 기간과 생산 기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거예요. 자전거를 만드는데, 자전거를 제작하는데, 생산하는데 얘가 일주일이 걸려요. 네. 그럼 걔는 무슨 기간이에요? 생산 기간이죠. 가격이 변화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공급량이 변화되는지를 지켜봐요. 측정 기간이에요. 둘이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측정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변화할까요? 적게 변화할까요? 아니. 자, 측정 기간은 변화하는 걸 지켜보는 기간이라고요. 그럼 오랜 기간 지켜볼수록 더 많이 그 기간 동안 변화하겠죠.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인 거야? 예, 그렇죠.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측정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생산 기간이 장기간이면 한 달에 걸쳐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생산하는데 한 달 걸려. 1년 걸려. 그렇게 장기간이 될수록 더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 적게 변하죠. 얼마 못 변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변하니까 뭐가 돼요? 비탄력적이 되는 게 맞죠. 이 구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공급기간이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예 나오거나 측정기간이라고 나오거나 생산기간이라고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출제자가 공급기간이라고 낸다면 걔는 기본적으로는 측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해요. 됐죠? 네. 그래서 얘는 오네요.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탄력성과 관련해서 잘 보세요. 탄력성과 관련된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탄력성은 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죠. 자, 볼까요? 그러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교차 탄력성,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의 탄력성. 중요한 것, 지금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에 따라 반응되는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량은 좌우로 변해요. 우리 그래프상에서 얘를 그리면 항상 그리면 얘가 0이고 이쪽은 양이고 수요량, 공급량, 그 다음에 이쪽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이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더 들어 누워요? 완만해져요?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게 수평선? 됐나요? 그럼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수직선이죠. 자, 합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결국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량이 변하는 정도니까 량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완전 비탄력적.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량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거래량은 불변이지. 그럼 반대편에 있는 뭐는? 가격은 가장 많이 변하겠네요. 가격은 가장 많이 변하겠죠?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그럼 이번엔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게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다시 바꿔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주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그럼 거래량은 많이 변하겠죠. 그 대신 반대편에 뭐는? 가격은 하나도 안 변하겠죠. 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주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이 변하는 거고 더 변하는 거고
그럼 반대편의 가격은 적게 변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양이 적게 변하는 거죠. 그럼 양이 적게 변하면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원래 이렇게 풀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뭐 이렇게 나오면, 비탄력적 이렇게 주면 비는 내린다 그래서 얘를 내려줬죠. 그럼 얘는 상하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 크고 좌우 변화는 작다, 양의 변화는 작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게 변하는 거죠. 양이. 거래량은 적게 변하는 거고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거잖아.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네. 13번. 자, 이제 보세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중요한 건 저는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안 본다고요. 뭘 확인 뜨고 넘어가냐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얘는 양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양이 불변인지 보는 거야. 봤더니 균형 거래량이 뭐 한다고 돼 있네? 감소.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죠, 그냥. 네. 그럼 양이 변하지 않으면 뭐는 어마어마하게 변한다?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거죠, 많이. 그렇죠? 원래대로 해보자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그려놓고 양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네? 얘가 또 왜 오늘 마법사인데 마법이 허접하네요, 진짜. 그래서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많이 변해요. 네,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원칙을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뭐하면? 감소하면 수요 감소,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가격은 많이 하락하나요? 많이 하락하죠? 균형 거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정말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을까요? 얘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면 그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4번. 균형은 같은 상태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예요? 이거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얘 수요인가요? 우하향하는 곡선. 얘 공급이죠. 그럼 이 두 곡선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곡선은 같으려면 얘가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와 뭐가 같은 거죠? 이 점에서 공급 곡선에서 내려오면 공급량이고, 맞죠? 얘 수요 곡선에서 내려오면 무슨 양이다? 수요량이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 양?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이게 균형.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가격을 구할 때 뭐와 뭐를 같게 놓고 푼다? 수요량 QD와 QS를 같게 놓고 풀어서 분리수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P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그냥 더하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줘서 구해냈던 거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14번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분양가 규제가 있었죠. 질문. 분양가 규제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정책은 누가 펼치죠? 정부가 시장을 쳐다봤더니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공적인 개입을 해요? 사적인 개입을 해? 공적인 개입. 그래서 정책은 사적인 개입이 아니라 공적인 개입이었죠. 그럼 문제가 클 때는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고 문제가 작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적게 하겠네요. 그럼 정부의 개입 정도는 시대나 환경별로, 상황별로 모두 다 다르다, 다 똑같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다 다르다예요. 문제 풀 때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다 X라고요. 기본적으로. 됐죠? 그럼 분양가 규제는 정부가 딱 쳐다봤더니 시장에서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어? 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너희들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낮은
낮은 수준으로 받아라. 그게 상한선을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최고가격제다,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균형점이 강제적으로 변동된다. 균형점이 이동돼야 시장의 변화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다,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였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최고가격제로, 저거 깨알처럼 최저가격제라고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최고가격제로.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누가 삐치니까, 공급자는 삐치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네. 그럼 낮아진 가격에서는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초과 수요 발생, 더 높은 가격 지불하고서라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대놓고 높게 지불 못한다. 정부 아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두컴컴한 시장, 암시장, 음성적인 비용 출현. 그럼 새롭게 거래를 맺을 때에는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가 포인트였죠. 그렇죠. 그럼 장기가 될수록,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낮아진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할 거고 공급량은 더 많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많이 커진다. 그래서 나중엔 가격이 폭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무슨 은은한 소리예요? 네.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낮은 수준으로. 그럼 초과 수요 발생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그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분양가 규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규제된 가격을 P 대신 대입, 가격 대신 대입, 그 분양가 규제를 한 거니까.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계산될 텐데 그때 수요량이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걔는 답. 초과 수요는 나올 수 있으니까 걔가 답.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초과 공급이 나왔으면 걔는 답이 아니고 뭐로 간다? 5번으로 가는 거예요. 5번. 5번에 뭐가 있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오케이? 네. 16번.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얘는 뭐 정말 우리 시험에서 클래식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잘 보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나올 때는 그 정도, 교차 탄력성 정도가 나오죠. 탄력성 계산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럼 얘를 풀 때는 가격에는 무슨 탄력성 곱하고? 자, 생각하는 거죠. 가격에 소득 탄력성을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 소득의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있는 나는 과연 정상인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다 그렇게 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한테 정상이 아니라고 하네 막 그러면서 승질내는 거죠. 지금 속으로. 그렇지 말고.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격 탄력성.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탄력성 계산 문제는 곱하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해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자 선서 빨리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선서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무조건 곱한다. 자 내리시고 곱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찾아서만 제대로 곱해주시면 끝나요. 그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죠. 가격 탄력성에는 곱한 다음에 반대로 붙여줘야 되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주의를 해두시면 돼요. 하는 겁니다. 그때 딱 하나. 한 번 나누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시? 순아 씨. 여자분 성함이 2명이 나와요. 임소영과 순아. 그랬더니 너의 뭐 과거의 연인이냐 이러지 말고. 순아. 수요량 나오면 나눈다?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걔는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구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둘을 줬네요. 읽는 거야 계속.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줬네요. 그럼 바로 뜨자마자 두 개가 겹쳐지면 곱해버리는 거야. 가격 탄력성 읽었고 가격이 나왔잖아요. 곱해.
그럼 곱하면 얼마? 지금 뭐에다 뭘 곱했으니까 0.6에 5를 곱하는 거죠? 근데 곱했더니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없대요. 그럼 이제 곱하면 0.6에 얼마를 곱했으니까 5를 곱하죠? 네. 얘가 네, 맞아야 되나요? 예, 맞아야 되네요. 놀라운 일이. 예, 국산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0.6에 5를 곱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3. 맞아도 안 되네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네요. 예, 3이요, 3. 잠시만. 마법이 안 통하고 있죠? 이걸 시간을 줄이려고 다 애니메이션을 걸어갖고 왔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있네요. 얘를 곱하면 얼마예요? 3%죠, 3. 3%가 계산된 거예요. 근데 얘가 뭐 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 마이너스 3%가 돼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전체 수요량이 얼마가 됐대요? 빵프로라고 나왔죠? 얘가 빵프로가 됐대, 최종적으로. 그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플러스 3%가 변한 거죠?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럼 얘는 수요량인가요? 수요량이죠, 지금. 순화시잖아요, 순화시. 수가 떴잖아. 그럼 지금 이용하는 게 딱 하나죠. 뭐예요? 얘는 이용을 안 했잖아. 그럼 0.5로 뭐예요? 나눠주면 되죠. 그럼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겠죠, 6. 6이 나온다고. 6%가 답이 되겠죠. 판단 되세요?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약이 없었을 수도 있죠. 약 오르네요.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는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틀려갖고 오면 반성문 써서 제출하세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이미 강박의 극치를 달리죠. 궁박에.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동영 모의고사 3회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한 4문제 정도가 진짜 어려웠어요. 4문제 정도가. 그럼 4문제만 점수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전에보다 10점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거의 25점, 30점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르는 문제가 중간에 섞이면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도 어려워. 그때 앞에 있는 강사가 박수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번 문제가 만약에 어렵더라도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충격받지 말고. 2번 문제를 봤더니 어려워.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어.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미 충격은 받았어. 그렇지만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이제 최면을 걸면서 넘어갔죠. 3번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 14회인가에 1번 문제의 답이 맹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답이 1번인가 보기로 맹지가 답이었다고요. 그게 1번 문제인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점수가 엄청 높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가 섞여 있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앞쪽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현저하게 점수가 떨어져. D로 몰아놓으면 오히려 점수가 훨씬 높아요.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D부터 푸는 사람들. 가끔 D부터 40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 풀다 보면 사람은 1번부터 쭉 볼 때는 중간에 빠진 걸 체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40번부터 39번, 38번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거기서 35번으로 자기가 넘어갔어도 몰라요. 한 페이지를 못 푼다고요. 안 풀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약을 먹이니까 잘 되네요. 이런 걸 만들어 왔잖아요, 정말. 순아 씨.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얘로. 그럼 나누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답이. 6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오네요.
그 다음 17번. 우리 17번까지만 하고 좀 쉬죠? 네. 진행이 1교시에 약간, 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며 2, 3, 4교시에 저의 모든 걸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라고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분의 수예요? 수분의 가야? 가분의 수죠? 그래서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의 비다. 맞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양량이죠, 얘는. 양분의 양이었어요? 율분의 율이야? 변화율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계산 문제에 올해 가격, 변화 후 가격 줘서 변화율을 구해서 문제 풀게 되는 계산 문제 풀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량이다, 율율이다? 율율. 그래서 예전에 쇼트트랙 선수 양량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린 싫어했죠. 중국 애들을. 그래서 양량이야, 율율이야? 율율이에요. 그래서 애가 X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틀리면서 나가면 점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맞추라고 낸 문제만 안 헷갈리고 맞춰도 이 시험, 개론 시험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70점까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단언컨대.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점수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멘붕이 오거나 민법부터 풀어서 개론 20문제를 아예 읽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개론을 미친 듯이 풀어서 민법 20문제를 아예 읽지도 못하고 그냥 막 찍거나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강해 보이는 문제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때려잡아서 풀면 이 시험은 붙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최종 마무리 특강을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돼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 만약에 본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네가 강의를 해보니까 누가 더 공부를 잘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더 잘해요. 여성분들이 훨씬 잘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합격률 보면 거의 비슷하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남자분들은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심지어 한 문제에 보기 4개를 알고 하나만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그것 때문에 미쳐요. 5개 중에 4개를 아는 지문이 나왔으면 그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의 지문이 안 가르쳐준 문제가 나왔다고 완전히 환장을 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그래서 그냥 툭툭 읽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원래 시험장 들어가서 2번 읽었다 그러면 거의 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고 바로 찍고 모르겠으면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고. 계산 문제 맨 뒤로 빼고. 왜냐하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계산 문제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법까지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쫙 풀고 그 다음 다시 개론 들어가서 문제, 계산 문제 풀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31회 때 개론 문제 풀 때 26분? 제가 31회 때 시험 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합격했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던데. 네, 합격했어요. 그래서 26분 걸려서 풀고 당차게 민법을 풀었죠. 시간이 1도 안 남았어. 민법을 그만큼 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4분을 더 가지고 와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민법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으면 시간이 짧게 걸리지.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찍는데 무슨 신중하게 1번 찍었다가 이게 아닌가 봐. 막 지금 신발이 돋고 있어. 막 그러면서 5번을 바꿔 찍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최종 점수가 80점이었어. 이런 기분 정말 간만이네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제일 나쁜 게 여러분 개론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무조건 갖고 가시는데
제일 좋은 상태는 모르는 것과 아는 문제가 명확히 갈릴 때. 모르는 건 아예 못 들어본 거예요. 아예. 그런 분들은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폭넓게 공부했어. 이것도 들어봤고 저것도 들어봤어. 근데 정확히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보통 2번, 3번 읽거든요. 그럼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문제당 2분, 3분 걸려. 그럼 시간은 현저히 부족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려보면 31회 때 제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긴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랬죠. 저만 개론을 풀고 다른 분들은 개론을 안 풀었나요? 계산 문제가 10문제였어. 그럼 다 암산으로 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암산으로 못 풀었는데. 근데 계산기를 아무도 안 두들겼다니까요. 계산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돈이 많아서 그 무진동, 무음 그 계산기다. 그게 아니라 계산기도 두들길 엄두조차 못 냈던 거예요. 그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연습한 내용만 시험 들어가서 간신히 포도시 찍고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지금 분위기 아주 막판에 좋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붙을 만큼 공부를 이미 했다. 본인을 믿고 개론은 저를 믿고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서 정말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강사도 아무도 안 한 내용인 거예요. 전 그건 자신 있어.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가장 깊게 가장 넓게 강의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그거는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17번까지 본 거예요. 이제 2교시부터는 잡단 소리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또 봐야 되겠죠. 자신은 못하겠지만 얘기 안 하고 이제 10분 쉬시고 돌아오시면 1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